네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세션은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재택근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재택근무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들이 무엇이 있으며 또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오늘 두 분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제 왼쪽에 퀘스트소프트웨어의 최용수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그다음에 네오아이엔의 박경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백신 다 맞으신 거죠? 예, 다 오케이.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백신 많이 쓰나? 네. 좋습니다. 네. 부장님, 네. 그 코로나 이후로 예. 저희 토크아티에서 보면 이제 클라우드 보안에서 특히 세시라는 예, 단어 예.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맞아요. 네네. 이게 이렇게 부각된 이유가 뭘까요? 쉽게 보시면은 사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에 대한 큰 고민이 없었어요. 그나마 그 축을 담당하고 있던 게 SSVPN, VDI가 그 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VDI는 굉장히 좀 높은 비용이 필요로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선택하기 어렵죠. 근데 SSVPN은 태생적으로 많은 보안 이슈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권장할 때 간접 접근 방식을 좀 더 권장하거든요. 근데 SSVPN은 직접 접근 방식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재택근무 환경이 많아지다 보니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슈인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유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확장성도 금방 할 수 있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VDI 수준의 어떤 보안을 가지면서 VDI에 가진 가격의 메리트, 가격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냐. 그리고 좀 더 유연해지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다양한 보안 이슈들을 해줄 수 있는 방식.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개인의 PC도 손쉽게 사용해서 회사에 접근할 수 있고 사용의 편의성을 높여주면서 어떤 보안은 개런티해주는 이런 방식들이 이제 요구가 됐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글로벌하게는 이 세시라는 방식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와 같이 해가지고 이런 재택근무 환경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게 신기술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현실적인 예, 맞습니다. 현실적인 어떤 예. 그 솔루션이 방안이네요. 어떻게 예, 보면요. 맞습니다. 예.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퀘스트가요, 세시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퀘스트가 어프로치하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 환경에서 좀 특화된 두 가지 위협들을 보면요, 단말 위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주로 단말에 하는 보안들이 투팩터 인증, 보안 제품하고 패치하고 전용 단말 지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게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방식인데 그래도 얘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말이 있는데 이렇게 다 설치를 했어요. 근데 투팩터도 하고 뭐 쭉 해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이 단말을 누군가가 탈취를 했다. 사용자는 쓰고 있는데 백엔드에서 누군가가 이 해킹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 탐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다가 전용 단말을 다 지급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요. 왜냐하면은 오늘은 500명이 됐는데 내일은 1000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1500명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1500명분의 단말을 다 준비해서 재택근무 환경을 준비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설령 초기에 셋업해서 잘 배포하더라도 사용자가 네. 그거를 계속해서 보안 네. 패치를 계속 유지한다? 네. 그건 더 어렵죠. 네, 그건요. 그렇죠. 그리고 네. 특히나 단말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순간 기본적으로 보안이 취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약이 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발생합니다. 비용적인 이슈, 보안적인 이슈, 관리의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적으로다가 감당할 수 있는 쪽은 정용 단말을 지급하고 투팩터를 하고 보안 제품을 하는데 그것들이 좀 부족한 데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말 보안은 보안적 측면과 편리성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안 되면은 보안이 취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단말에 뭔가를 설치하는 것들은 전용 단말을 지급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개인용 단말에다가 회사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강제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단말은 어떤 환경인지도 알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의 단말을 쓰더라도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가 없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편리성과 보안적 측면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이게 네. 회사의 뭐 모든 사람들이 다 IT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죠. 현업에 있는 임원이란 이런 사람들은 네. 쉬워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 재택근무하고 있는데 뭐 설치 프로그램이 동작을 안 해서 재택근무 못한다. 이것도 좀 이상한 거고요. 그래서 가장 범용적인 방식은 웹 기반의 접근을 허용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은 브라우저가 한 번에 필터링 기능이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근데 여기에서 웹 기반으로 접근하면 편리성은 되지만 우리가 보안적 측면은 약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단말의 보안 위협이 전파되지 않는 아키텍처를 가져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전용 프로토콜 기반의 간접 접근 방식이고요. 이것들을 가장 일반적으로 구현한 방식이 VDI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 VDI는 전용 클라이언트 방식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웹 기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내에 있는 알소프트 같은 회사들도 웹 기반으로 접근하는 방식들을 구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들이 보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불편함이 너무 많아지면은 결국 이게 보안의 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말도 쓸 수 있는 편리함을 주는 대신 이 단말의 위협이 내부로 전파되지 않는 아키텍처를 만드는 거. 그게 결국은 단말 보안의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간헐적인 접근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높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행위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 그게 공격 포인트가 되고 그러면 걔를 기본적으로 아키텍처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저희가 아까 얘기한 SASE라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적인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인가 위협인데요. 비인가 위협은 결국은 허용되지 않은 사람이 접근하는 것들을 막는 건데 가장 일반적인 것들이 이제 투팩터 인증이죠. 그쵸. 때에 따라서는 요즘에 이제 파이도도 쓰기도 하고요. 투팩터 인증은 굉장히 여러 단계에서 쓰이는데 가장 첫 번째는 단말에 로그인할 때 투팩터 인증, 파이도. 그 다음에 SSL VPN이나 VDI를 접속할 때 투팩터 인증. 그 다음에 시스템 내부로 들어갈 때 또 중요한 시스템은 또 투팩터. 이렇게 단계별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보안성은 높아지는 대신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복잡성이 생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그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투팩터만 하면 안전하냐에 대한 또 논의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투팩터는 완벽한 기술은 아닙니다. 이미 그 뚫린 사례들도 좀 있고요. 그나마 현실적으로다가 비용적 측면과 보안적 측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가장 안전한 어떤 도구로 다 쓰이는 것 뿐이지 그렇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투팩터 인증이 가진 가장 큰 취약점은 뭐냐면은 연결된 세션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제 노트북을 통해서 투팩터 인증을 통해서 시스템에 접근해 놨어요. 근데 잠깐 담배가 피고 싶어서 잠깐 나갔습니다. 네. 그랬더니 노트북은 열려져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거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제가 쓰고 있는 과정에서 백엔드로 들어와서 세션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그렇죠. 내가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증이 그렇네요. 아니고요. 사용 중에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막을 거냐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결국은 이제 데이터 기반의 분석. 그러니까 사용자가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용자가 맞는지를 분석하는 아키텍처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행위 기반의 어떤 분석 엔진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행위 기반의 분석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스코링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스코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이 사람이 맞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특성 중에 우리가 시스템에 접근할 때 쓰는 특성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마우스로 움직이고요. 두 번째는 키보드를 입력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무조건 있어야지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는 로그인 시간대, 갑자기 뭐 그렇죠. 낮에 접근하는 사람이 새벽에 접근 이상한 거니까요. 이거는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행위 기반의 핵심은 마우스나 키보드의 입력 패턴을 하는 겁니다.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네이버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을 때 어떤 사람은 A, B, C 이렇게 한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A, B, C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이거는 나가 의도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고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쫙 분석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패턴이 나오고요. 이거와 다른 형태가 되면은 그 패턴의 정도에 따라서 스코링을 해서 위협도가 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차단을 하고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절차들. 네네. 이것들이 행위 기반의 머신러닝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투팩터 같은 건 누구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투팩터는 인증 시점이기 때문에 초기 시점만 되고요. 그래서 세션의 타임아웃을 아무리 줄여도 그 순간에 발생하는 이슈들은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개념에서는 기본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려면은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맞는지를 계속 체크해야 되고요. 그거는 결국 입력 패턴을 통한 행위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패턴화시키고 스코어링하고 하는 행위들이 필요하다. 이게 저희가 핵심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별 행위의 어떤 네. 유니크한 패턴을 예. 그걸 다 일일이 사람이 다 체크할 수 없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예. 기계가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캐스트는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현한지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지금까지 한 거 다 있으니까 다 말한 거 아니에요?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못하는 걸 막 해가고 네. 우린 근데요 이게 안 돼요. 그런 네. 말은 안 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것들을 이제 구현하는 방식들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주로 우리가 재택근무 환경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 떠올리는 게 SSVPN, 두 번째 떠오르는 게 VDI, 세 번째 떠오르는 게 R소프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글로벌하게는 이런 제로 트러스트나 SA, SE 개념의 어떤 리모트 접근 통제 개념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방식은 제품마다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애저 클라우드의 SaaS 형태로다가 서비스가 있고요. 그래서 트러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VPN은 단말과 회사 네트워크가 붙는 형태인데 여기에는 클라우드와 회사 내부의 시스템이 붙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하게 되고요.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만약에 단말이 침해됐다라고 하면 단말이 내부에 전파되려면은 결국 클라우드를 통해서 가야 되고요. 네네. 그럼 결국 첫 번째 타겟은 클라우드를 삼아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아키텍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설령 단말이 뚫리더라도 저 중간 애저 클라우드에 있는 저 세이프가드 리모트 액세스가 네, 맞습니다. 걔가 이제 걸러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사용자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저희 쪽 SaaS 서비스에 접근하게 되고요. 그러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만 화면에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클릭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접근할 때는 전용 플러그인이 동작하게 돼 있고요. 이 플러그인은 브라우저 상에서만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VDI 아키텍처죠. 전용 프로토콜과 전용 플러그인을 통해서만 접근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RDP나 SSH나 어떤 형태의 리모트 접근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을 다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와 그 다음에 SaaS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전용 플러그인을 통해서 사용자의 위협이 내부적으로 전파되는 통로를 기본적으로 막는다.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VDI에 가진 아키텍처를 그대로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추가로 더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행위 기반의 머신러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접근한 모든 내역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위협이 있다라고 하면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는 녹화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하는 것들을 쉐도잉 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시스템별로다가 근무 시간 내에만 접근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통제 기능들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저희 솔루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런 게 클라우드에서 이런 네.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 말한 저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클라우드의 장점이 플렉서빌리티가 있죠. 음. 오늘은 10명이었다가 만약에 VDI다라고 하면 100명을 하기 위해서는 버추얼 환경을 100명을 또 구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클라우드 상에 서비스는 스케일 아웃이 쉽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100명, 500명 쉽게 변경할 수도 있고 어떤 그 처리량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키텍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서비스가 네. 그 이름이 뭔가요? 지금 이 퀘스트 이 서비스, 클라우드 네. 서비스 이름이 세시 보안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네, 보안의 맞습니다. 이름이 뭐죠? 어때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세이프가드 리모트 액세스라는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글로벌하게는 리모트 워크플레이스, 리모트 액세스라는 개념으로다가 팸이라고 하는 솔루션 영역의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국내에도 이게 런칭이 된 겁니까? 이 서비스가? 예, 런칭이 됐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웨비나는요, 여러분들 그때 사전 그 송출된 영상 보시면서 그때 궁금하셔서 그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그 영상 끝날 때마다 계속해서 짬짬이 계속해서 Q&A를 할 거니까 따로 뭐 모아서 한번 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 궁금한 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주환님께서요, 원격에서 근무할 때 속도는 어떤지요? 회사에서 근무할 때 비슷한지요? 되게 중요한 네, 맞죠. 이슈죠. 그렇죠. 네, 예. 네. 굉장히 느리면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은 약간 이제 아무래도 로컬보다는 약간 성능 지연이 있지만 이제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 부장님, 예. 궁금한 게 요즘 이제 랜섬웨어가 큰 화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랜섬웨어 막 그 기사 같은 거 보면 네. AD 보안의 네. 중요성을 또 굉장히 또 강조하더라고요. 네. 네.
그 이유가 뭔가요? 랜섬웨어가 AD 보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쉽게 보시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엣지 포인트라고 하죠. 보통 이제 단말이 가장 보안에 취약한 게 되고요. 우리가 재택근무 환경도 보면은 대부분의 접근이 외부에서 단말을 접근하는 형태입니다. VDI면은 가상의 단말을 접근하게 되고요. 그렇죠. SSL VPN은 보통 직접 단말해야지 직접 시스템에 접근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단말에 누군가가 만약에 침입을 했다. 그러면 첫 번째 침입 루트는 단말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단말에서 일어나는 위협들은 주로 횡전파가 일어나죠. 단말도 단말로 다 전파가 네네. 일어나는데 우리가 AD가 없는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만약 단말이 4,000대가 있다라고 하면 4,000대를 다 해킹해야 되는 건데 AD가 있는 환경이면은 AD만 공격하면은 4,000대 해킹하는 거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성비가 좋은 거네요. 그렇죠. AD를 공격하게 되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AD, 그러니까 얘가 AD가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급증하는 게 있었거든요. 윈텐이 되면서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고객도 많아지고 AD가 가지는 ROI 베네핏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공격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랜섬웨어라고 하는 위협과 같이 합쳐져서 랜섬웨어 공격이 주로 엣지 포인트, 단말을 통해서 일어나고 단말은 AD에 연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AD가 중요한 공격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기업들이 지금까지 뭐 랜섬웨어 최근에 이렇게 된 거고 네. 그러니까 AD에 대해서 네. 그렇게까지 크게 네. 뭐 그런 위협을 많이 못 느껴가지고 방어가 좀 허술한 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꾸로 보면은 보통 우리가 대부분은 경험적인 거에서 우리가 얻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10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위협이 없다 그래서 지금 위협이 없냐 그러진 않고요. 트렌드가 바뀐 거고 형태가 바뀌고 누가 중요한 공격을 어디를 하냐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보면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공격이 많이 늘어났고요. 2021년까지 해서 AD 공격은 급승하게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발생했던 랜섬웨어 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60~70%는 AD가 중요한 공격 대상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70%나.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그 처장님하고 사전에 이제 토크하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저는 AD 보안, AD 보안을 하자 해가지고 솔루션만 쓰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예. 또 다양한 또 체크 포인트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인지 예.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어떤 단말 간의 전파는 침해 단말이 횡전파를 하는 것들이고요. 횡전파를 일어날 때 주로 단말들이 국내에서도 현재 대부분 AD에 조인이 되어 있고요. AD를 통한 어떤 전파 체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D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결국 단말 간 보안 전파 차단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횡전파란 네. 말, 횡전파, 네. 레터럴 무브먼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수평 전파라고 네, 네, 수평 네. 전파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AD 보안 공고는 여기 키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MS에서도 현재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한 어떤 위협을 분석하는 레포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이 뭐냐? 결국 AD 기반은 주요한 타겟이 되고요. 이거는 단말이 타겟되는 거를 기반으로 하고요. 여기에는 계정과 GPU라고는 핵심 정보가 있고 결국 얘를 모니터링해야 된다.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는 탐지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실시간으로 시스템 레벨에서 탐지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AD가 뚫려버리면 네. 모든 사람이 감염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네. 네, 마스터 키를 잃어버리는 거와 그렇죠. 동일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AD 보안은 크게 NIST의 사이버 프레임워크,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하면은 프로텍트, 디텍트, 리커버, 리스판스 단계가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프로텍트는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리고 리커버랑 리스판스도 기존에 백업 체계를 어느 정도 돼 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결국 디텍트 단계. 디텍트를 통해서 탐지를 하는 것들이 만약에 재택근무 환경이 아니어도 사실은 단말 보안은 AD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얘가 재택근무가 되면서 훨씬 더 탐지해야 되는 니즈들이 많아지고 있고 위험성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AD 기반으로 단말의 위협 탐지를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회사는 온프람 환경일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 환경일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 환경일 수도 있는데요. 이때 가장 핵심은 뭐냐? 결국은 이거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 데이터를 얼마나 주냐가 이 제품이 얼마나 많은 위협을 탐지할 수 있냐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그 탐지해야 되는 모든 데이터를 탐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야 되고요. 근데 데이터만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위협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AD 보안, AD 영역의 위협을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든지 위협을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탐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AD 보안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레가시 보안 제품들은 제품을 설치하게 되면 동작하고요. 동작하게 되면 결과를 주게 되는데 AD 보안은 그거와 약간 좀 결이 틀립니다.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위협도 정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가장 또 중요한 것들은 난리지를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들이고요. 그 밑으로 익스퍼트라고 하는 엔지니어층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가이드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위협을 정의하러 갔는데 AD가 기본적으로다가 보안 아키텍처가 아예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보안 아키텍처도 해줘야 돼.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파이어를 구매하지 않고 바이러스만 설치한다고 해서 보안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보안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선 유일하게 10년 이상의 어떤 AD 보안의 노하우를 가진 업체들이 저희 쪽 파트너로 돼 있고 글로벌하게도 이런 어떤 층을 가지고 있다. 자, 위협을 정의한다 그랬는데 네. 좀 어떻게 정의한다는 거?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위협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은 누구나 아는 위협들이 있죠. 그건 웰로운 위협이고요. 그건 당연히 정의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를 쓸 때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자 계정이 있는데 누구나 다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허용된 사람한테만 줘야 된다. 근데 허용된 사람이 아니고 허용되지 않은 사람이 쓴다. 이건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탈취가 될 수도 있고 네네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책 기반 위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정의가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지만. 근데 행위 자체가 위협한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공항에 갔는데 캐리어에 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졌는지 나쁜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는 위협이죠. 그런 것들이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들이 세 번째 위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위협을 저희가 정의하고 있고요. 그 내부적으로는 다시 리스트업 돼서 이런 것들이 이런 위협이다. 라고 해서 고객사의 요구를 기반으로 해서 위협 탐지를 할 수 있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노하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퀘스트에. 그렇죠. 노하우와 솔루션.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레퍼런스를 통해서 얻어진 피드백. 이런 것들이 유일하게 퀘스트만이 현재 국내에서 이런 것들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요새 또 보안 위협이 거의 다 랜섬웨어거든요. 네, 맞아요. 결국 돈 달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랜섬웨어가 요새 이런 AD 보안, AD를 랜섬웨어가 그냥 얘가 공격해버리면 완전 끝장이지 않습니까? 랜섬웨어 위협에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주로 사실 요즘에 보안 위협하면 랜섬웨어가 이퀄이고요. 랜섬웨어는 결국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 대부분 단말을 기반으로 일단은 침투를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단말에서 직접 시스템에 접근하는 굉장히 어렵고요. 결국은 단말 간 전파를 이루어지고요. 이때 핵심이 AD가 된다라고 해서 현재 국내뿐만 아니고 글로벌하게도 이런 단말 간 횡전파 여기 AD 공격은 랜섬웨어에서 일반적인 루틴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여러분 윤성원님께서 퀘스트의 세시 솔루션이 엣지도 보호하는 것인지요. 네. 또 해외 지사와 연결 시에 캐시를 사용해서 속도 저하는 없는지요. 네.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시는 기본적인 설발점이 엣지는 보호할 수 없다. 네. 재택근무를 하는데 개인 PC를 쓴다. 보호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엣지는 시큐어하지 않다. 그럼 이 시큐어하지 않은 엣지로부터 내부로 접근하는 것들을 어떻게 시큐어하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개인이 개인 PC를 통해서 회사 내부에 들어갔을 때 개인 PC에 만약에 바이러스가 있다. 이게 회사 내부에 전파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PC에 추가적인 소프트웨어를 깔지 않음으로써 가지는 편리함을 가지게 한다는 개념이 저희가 가진 세시 개념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속도 저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지사에 있던 해외에 있던 동일한 속도를 어느 정도 개런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드포인트 보안은 네,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엔드포인트 보안이 있더라도 요새 뚫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어째 뚫리더라도 항상 제로 트러스트의 관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굉장히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용 단말을 주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라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회사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양한 환경에서 엣지를 우리가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냐? 특히나 개인 PC를 쓰는데 거기에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서 할 수 있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인프라 레벨에서 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솔루션적으로다가 이런 것들이 전파되지 않게 하는 어떤 아키텍처,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영준님은 AD는 이용하지 않지만 SSO를 이용하고 있다면 AD 대신 SSO가 중요한 공격 대상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예, 당연. 싱글 사이언이 공격이 되면요, 연결된 모든 시스템이 해킹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요. 네.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박 대표님, 네. 네와이네이가 AD 보안 쪽 컨설팅 전문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보통 컨설팅 하실 때, 예. AD 보안 컨설팅 하실 때 체인지 오디터를 꼭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체인지 오디터가 무엇이고, 그걸 또 왜 그렇게 쓰시는지 이유를 예, 일단 뭐 체인지 오디터는 지금 체인지 오디터 소개 자료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AD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뭐 변경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해서 얘가 행위에 대한 거 탐지를 해서 그거에 대한 알람,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알람을 발생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솔루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AD 보안 컨설팅을 할 때 기본적으로 AD에서 그 설정에 대한 부분도 보지만 그거보다는 현재 AD를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AD를 일반적으로 잘 구성해서 쓰고 있지만 그 구성해서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보안적으로 허술하게 구성이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형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용 형태를 봐야 되는데 체인지 오디터는 그런 형태를 한눈에 보기 쉽게 가시성을 제공해주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저희가 AD 보안 컨설팅을 할 때 체인지 오디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네와인의 박 대표님이 이제 직접 컨설팅한 사례들을 얘기해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박 대표님 직접 컨설팅한 AD 보안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지금 일반적으로 고객사에서는 그 관리적인 접근에 대해 AD 서버 관리적인 접근에 대해서 그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접근하는 그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책이 다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 AD 관리자들이 AD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런 보안이 강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고 좀 아니면 접근하는 데 굉장히 좀 힘든 그 승인받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까다롭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AD의 서비스 포트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리자의 PC를 이용해서 AD를 접근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AD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관리적인 접근을 하는 부분이 생기는지 아니면 저게 관리자가 뚫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저게. 그렇죠. 관리자의 PC가 뚫리게 되면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뭐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요 솔루션을 이용해서 알람을 발생시키고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그 AD 관리자 계정에 대한 오남용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알게 된 상황이었어요. 뭔가 하면은 그 고객사에서 이제 그 잠깐 테스트나 아니면은 뭐 서비스 뭐 점검을 위해서 그 관리자 계정을 이제 임시로 만들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저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잠깐 테스트를 위해서 계정의 권한을 상승시켜 주거나 아니면은 테스트를 위해서 잠깐 만들어 주거나 하는 경우인데 그거가 이제 그 실제 이제 운영하는 그 팀에 이제 점점 퍼지면서 이 계정을 통해서 다른 서비스들을 연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하나의 계정으로 많은 서비스가 연동이 돼서 이 계정에 대한 그런 크리덴셜 정보가 다 유출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례로는 서비스 서버의 잘못된 AD 사용 탐지 사례인데요. 지금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AD 서버가 특정 그 AD 서버 쪽으로 서비스 서버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AD 서버는 뭐 알다시피 여러 개의 AD 서버가 다 동일하게 다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액티브라는 명칭이 붙은 건데, 근데 그게 이 해당하는 서비스 서버를 한쪽에 있는 한 대의 AD 서버랑 연결이 되게끔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서버만 재부팅을 시키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그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가 다 먹통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서비스가 뭐 좀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체인지 오디터를 통해서 한쪽으로만 인증을 받는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다 잡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서비스를 개선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체인지 오디터로
이렇게 쉽게 탐지가 되나요? 해보면? 예, 쉽게 탐지가 되죠. 저희가 이제 요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사례인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이벤트 AD 서버들별로 발생된 이벤트 개수가 나오는데 특정 서버에만 굉장히 많은 수량의 이벤트가 발생한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이제 역으로 찾아가면서 확인을 하게 된 경우고,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 서버의 설정을 보니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문제를 이제 좀 픽스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AD 보안 컨설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액티브 디렉토리는 기본적인 그 서비스 구동이 잘 되게끔 설치를 하게 되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타 회사의 정보를 넣고 해서 그 구성을 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액티브 디렉토리도 기본적으로 그냥 서비스가 잘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세세한 설정이나 아니면은 보안적인 어떤 허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설정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따로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따져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방비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AD 보안 컨설팅 그 제품이 저희가 제품을 얘기하는데 AD 보안 컨설팅에 대해서는 액티브 디렉토리 관리적 보안과 계정에 대한 보안,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과 터미널 보안에 대한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보안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 이걸 이용해서 하드닝을 하고 난 후에 액티브 디렉토리 체인지 오디터를 이용하시게 되면 그 위반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쉽게 금방 알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박 대표님은 이런 그 뭐 컨설팅이나 이런 POC 워낙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다음 현재 국내 기업의 이런 AD 보안에 어떤 현재 현황이랄까? 취약성이나 이런 것들을 피부로 많이 느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까 사례 뭐 3개 말씀하셨지만 네. 그거 외에도 다양한 허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해보시니까 그래도 박 대표님께서 그래도 이 기업은 잘 돼 있다, 어저 잘 돼 있다 한 데가 한 10군데 만나면 몇 군데 정도가 박 대표님 수준으로 봤을 때 잘 돼 있다. 지금 사실은 제가 봤을 때에 잘 돼 있다라고 뭐 5점 만점에 잘 네? 돼 있다라고 5점을 줄 수 있는 데는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네. 딱 한 군데? 네. 네, 이때까지 제가 만나보면서 봤을 보통은 때 평균 몇 점이에요?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 3점이 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홀이 많으니까 AD 보안 쪽에 AD들만 뭔가 공격자나 AD만 딱 점거하면 사실 모든 걸 감염시킬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들이 기를 쓰고 네. AD를 공격하려고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 그 보안 사고 분석을 갔었는데, 그룹 정책을 이제 점거를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랜섬웨어를 다 계속 배포를 하고 있었던 상황도 그렇죠. 예, 제가 직접 봤고요.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체인지 오디터라는 제품이 아까 이제 뭐 저희가 위협도 얘기 드리고 여러 가지 얘기 드렸지만 가장 첫 번째 체인지 오디터를 가지게 되면 가시성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보안을 얘기하면 첫 번째 고객분들이 얘기하는 게 내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자체를 모르겠다. 우리가 뭐가 문제 있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이를 아예 모르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알려달라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안을 내밀어 봤자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럼 저희가 체인지 오디터를 설치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은 여기는 인증 이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위협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지 컨설팅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일반적으로 컨설팅이 우선이죠. 그렇죠. 솔루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이걸 조금 바꿔서 솔루션을 통해서 전체적인 비저빌리티를 갖고 고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시성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렇네요. 여러분의 AD는 이렇습니다. 라고 소개해주면은 그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네. 우리가 이렇게 봤더니 이런 위협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하드닝이 필요하다. 아니 이런 것들은 탐지 체계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좀 나눠서 진행한 형태로다가 국내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 체인지 오디터 이게 뭐 어플라이언스입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입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체인지 오디터는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체인지 오디터가 설치되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AD의 멤버 서버로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멤버 서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AD의 스트럭처가 변경되는 즉시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로그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그런 보안 솔루션들하고는 달리 체인지 오디터는 액티브 디렉토리에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크게 한번 잘 설정을 해놓으면 크게 손볼 게 없을 정도로 거의 뭐 AD와 통합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이렇게 체인지 오디터를 한번 실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한번 이거를 테스트해 보는 것은 그 과정이라든가 복잡하진 않겠네요. 아, 예,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뭐 대부분의 이제 뭐 그런 어떤 이벤트를 수집을 해서 분석하는 솔루션처럼 체인지 오디터도 기본 설정과 그다음에 그런 설치나 설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 후에 그게 발생하는 이벤트를 보고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리스판스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큰 난리지가 필요한 제품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나인균님께서요. AD를 사용하면서 기록되는 이벤트를 SIM과 연동하고 있는데 AD 자체 이벤트와 체인지 오디터와의 이벤트 차이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간단하게 보시면은 AD 자체 이벤트는 운영적 측면의 데이터고요. 체인지 오디터에 대해는 보안적 측면 데이터다.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보안을 하고 싶다. 네네. 라고 하면 체인지 오디터를 같은 제품이 필요한 거고요. 아니야, 우리는 운영 전체적인 운영적 측면에서 조금 이벤트가 필요해. 라고 하면 AD에 있는 오디팅 데이터를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박 대표님, 어떤 점은 회사마다 심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심하고 지금 요거하고 연동하는 거 이런 리카멘트 같은 거 많이 오나요? 어떤가요? 이런 것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실제로 체인지 오디터를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을 때 체인지 오디터는 그 액티브 디렉토리 엔진에 이제 DLL 후킹을 해서 이벤트를 발생하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에 대한 게 들어오더라도 똑같은 이벤트를 이제 동일한 형태의 이벤트를 하게 되고 그거를 저희가 SIEM하고 연동하고 거기에 연동하면서 이제 이 이벤트에 대한 룰을 설정을 해서 그걸 알람을 발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 그 구축을 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죠. 예, 그 고객사 담당자 말로는 지금 저희 거 이제 체인지 오디터와 SIM 연동해서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네가 이제 그 뭐 확인하고 그런 봐야 될 그런 공수가 훨씬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저녁 하고 있는 있습니다. 삶을 하고 있대요, 벌써? 예. 예, 저녁에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예. 술 있는 저녁이 됐구나. 네, 그렇죠. 오케이. 자, 조광윤님께서요. 네. 인더스트리별로 다르겠지만 아직까지 금융 분야는 네. 표준 규격이나 가이드를 준수하는 모델이 없다고 들었는데 퀘스는 어떤? 일단은 금융 문화는 그 어떻게 보면 기능적 가이드는 있지만요, 인증 가이드는 없고요.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ISO 규격을 준수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기반에는 ISO 규격들이 있습니다. 그걸 준수하고 있고, 만약에 국내에서도 그런 표준화된 규격들이 나오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전영진님께서요. AD 대신 네. SSO가 네. 중요한 공격 대상이 네. 될 수도 있다면 네. 아까 그 질문 했잖아요. 네. 이분께서 네. SSO를 위한 보호 솔루션도 운영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네. 퀘스트 네. 원 아이덴티티 솔루션을 네. 운영하면 네. 보호를 위한 별도의 솔루션이 필요 없다면 이 점도 AD보다 우월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는 주제가 조금 이상한데요. 네네네. 네, 저희가 이런 SSO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SSO가 필요하시면 자체로 하셔야 되고, 네. 싱글 사인온의 데이터 레파지토리로 AD가 운영되고 있다면은 AD는 계정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AD 보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손정님께서 보안 컨설팅 할 때 이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시는지 이런 질문하셨는데 박 대표님은 내와에는 AD 보안 컨설팅만 하시는 겁니까? 다른 보안 컨설팅도 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AD 전문 회사다 보니까 이제 AD에 관련된 이제 보안 컨설팅을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뭐 보면은 보안 컨설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도 뭐 어디에서 이제 보안 컨설팅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리뷰를 한번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리뷰를 했지만 일반적인 그냥 윈도우 호스트에 대한 보안 점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D 서비스는 일반적인 윈도우 호스트에 대한 보안 점검 가지고는 이 AD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AD에 대한 보안 컨설팅은 별도의 어떤 전문화된 그런 어떤 업체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코멘트 하나만 잠깐 해도 될까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국내 진행을 하다 보면은 AD 보안 컨설팅이 굉장히 낯섭니다. 근데 누구나 다 딜레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어세스먼트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간이 형태의 간단한 보안 컨설팅이 필요하면 저희가 전문 툴을 이용하고 저희 쪽 엔지니어가 투입돼서 시큐리티 어세스먼트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 컨설팅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 두 분께서 이거 오늘 퀴즈 끝나고 나서 예. 여러분 팀즈 여기 공지사항에 팀즈 거기에 상담방에 계실 거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또 개별적인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